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혁명이란 세계 3대 시민혁명에 해당되는 혁명이죠. 첫 번째가 영국혁명, 두 번째가 미국혁명,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프랑스 혁명인데, 이 프랑스 혁명이 시민혁명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학습 주제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프랑스 혁명이 지닌 역사적 결과와 이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구제도의 모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도의 모순을 다른 말로 앙싱레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구제도라고 한다면은 신분제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분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제1신분이었던 성직자와 그리고 제2신분이었던 귀족 계층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각종 특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권, 대표적인 특권이 면세특권이 있었는데요. 면세특권이란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자, 특히 성직자 계층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있죠, 11조 같은 일반 신놈들에게서 거둬들이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귀족 계층은 이게 또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이게 법복 귀족과 대검 귀족으로도 나뉘기도 해요. 자, 이 성직자 귀족 계급에 반해 평민 계층은 제3신분이었는데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을 했습니다. 자,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에서는 제외되었죠.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있겠죠. 또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피라미드형 신분 계층을 볼 수가 있는데, 무거운 세금과 봉건적 의무는 모두 다 이 평민층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불만이 있던 상황 가운데 프랑스 전역에는 굉장히 흉년 그리고 자연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혁명이 성공하는 모습을 이 프랑스 민중들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한 계몽사상이 평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점차 시민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루이 16세가 세금 문제 때문에 또 3부회를 소집을 합니다. 자, 여기서 3부회란 아까 봤었던 그 3개의 계층이 있었죠. 그 3개의 계층의 대표들을 소집을 한 건데요. 자, 표결 방식을 둘러싼 신분 간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성직자 귀족 계층은 신분별 표결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신분별 표결이란, 자, 평민층에서 한 표, 성직자에서 한 표, 귀족층에서 한 표, 이렇게만 행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평민층에서 안건을 제시를 하면은, 만약 성직자 귀족이 힘먹고 반대하면 절대 평민층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평민층은 불만을 가지게 되겠고, 여기서 다수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민층의 대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립을 하던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평민층 대표들은 이 성직자 귀족 애들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들만의 의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립된 정치 의회 기관이 바로 국민의회입니다. 자, 평민 대표로 구성이 되었는데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루이 16세와 귀족들이 이걸 지켜보지만은 않았죠. 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죄다 금지시킵니다. 모이는 것을. 자, 그래서 돌고 돌아 어디까지 가느냐? 테니스 코트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서약을 했다라고 해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자, 일단 루이 16세가 국민 이해를 달래주기 위해서 알겠다. 너희들을 원하는 헌법을 제정해주마 라고 했지만 뒤에는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어떤 음모였냐면은 자신의 측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파리 인근에 있는 군대를 파리 시내로 집결시켜라. 국민 이해를 군대로 진압시키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분노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국민 이해의 평민 대표들과 일반 민중들이 우리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습격하게 되느냐. 그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정치범들과 경제사범들이 주로 이제 투옥되는 감옥이었는데 이곳을 습격해서 함락을 시키죠. 물론 이곳에는 뭐 정치범들과 경제범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절대왕정에. 자,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이유로 프랑스 혁명이 이제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죠. 이때의 상황을 대공포 상황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대공포란 말 그대로 엄청난 공포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농민들이 분노한 상태로 귀족들을 때려잡거나 죽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쌓여있던 감정이 굉장히 큰 것이겠죠.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봉건제란 신분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인권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자, 이 인권선언은 독립선언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선언문인데 이 안에 프랑스 국기 3색기죠. 자유평등, 박애의 이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항권 그리고 사적 재산의 소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국가의 동의 아래 생겨난 것이다. 국민의 동의 아래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국민 주권의 원리도 담겨져 있는 선언문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후 국민의회가 이제 입법위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입법위회에서는 입헌 군주제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입헌 군주제란 왕의 실권을 제한했던 왕은 존재하지만 실권은 없던 그런 제도였죠.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그리고 입헌 군주정을 성립하게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공격하게 돼요. 왜 공격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혁명의 열기가 자신의 나라로 올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아직 왕정이었기 때문에 만약 혁명의 열기가 자기 나라로 오게 된다면은 또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렇다면 프랑스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대응을 하게 되면서 혁명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혁명 전쟁 과정 중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프랑스 군인이 한 명 있었죠. 그쵸?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안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밖에서는 전쟁까지 일어나 혁명이 더욱더 가격화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의 부인이죠. 이들이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가려고 했다가 잡힌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바렌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바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프랑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왕이 우리를 배신했다. 프랑스의 왕이라는 작자가 적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으니 굉장히 이 루이 16세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논의가 펼쳐지게 되고 결국 로베스피에르의 주도 아래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처형이 되게 되죠. 자,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중심 아래 정권이 성립되는데 국민공회 주로 자코뱅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굉장히 과격했어요. 과격. 그래서 실시한 정책이 뭐냐? 바로 공포정치를 실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굉장히 무리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 최고 가격제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두 기구를 성립을 합니다. 첫 번째가 공안위원회고 두 번째가 혁명재판소입니다. 말 그대로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기구였고 여기에서만 1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과 친했던 당통파 그리고 에베르파도 처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굉장히 많은 쌍킬로트들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지지를 철회. 왜냐면 이 쌍킬로트 같은 경우는 에베르파와 친했는데 그들을 처형을 하니까 저 로베스피에르는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자, 이런 가운데 또한 로베스피에르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었던 반대파 세력들이 이 로베스피에르를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단두대에다 똑같이 처형을 시키죠. 이 사건을 바로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테르미도르란 혁명력으로 7월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하고 국민공회가 몰락을 합니다. 자, 이 이후에 성립된 정부가 총재정부인데 5명의 총재로 구성이 되었고 근데 이 당시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왕당파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5명의 총재도 굉장히 무능했는데 이런 가운데 혁명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던 군인인 나폴레옹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 이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담인데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26살에 군사령관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결국 이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영 정부를 수립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됩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자기가 1통령에 취임을 하고 2통령, 3통령을 뒀는데 나중에는 이 3통령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종신통령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자기가 프랑스의 황제로 취임하게 됩니다. 혁명의 결과가 재정의 시작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나폴레옹 전쟁사 부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의 이유는 어떤 점일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사회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일단 시민들이 일어난 혁명이었잖아요.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것을 들 수 있고 두 번째, 투쟁 정신은 많은 국가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벨기에 독립이라든지 그리고 그리스 독립 등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